강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기 전 늘 그렇듯 우편함을 확인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의 늦여름 저녁은 아직 무더웠고 민수의 셔츠는 땀으로 축축했다. 우편함 안에는 광고지 몇 장과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과속카메라 단속 통지서라고 선명히 찍혀 있었다. 민수는 피식 웃으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내 지연이 또 어딘가에서 과속을 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운전할 때 종종 속도를 내는 버릇이 있었다. 민수는 그걸 귀엽게 여기며 가끔 놀리곤 했다. 여보 또 과속했어? 이번엔 얼마나 밟았는데?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농담조로 소리칠 준비를 했다. 거실은 조용했고 부엌에서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질 소리와 함께 후드에서 나는 환풍기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봉투를 뜯었다. 통지서에는 차량 번호, 단속 날짜,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다. 차량 번호는 분명 지연의 흰색 소형 SUV였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통지서를 훑어보다 순간 멈칫했다. 춘천? 그의 눈이 통지서에 고정되었다. 단속 장소는 강원도 춘천, 집에서 차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다. 날짜는 2달 전. 민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연이 춘천에 간 적이 있었나? 그녀는 전업주부였다. 평소엔 집 근처 마트나 동네 카페에 가는 게 전부였다. 가끔 친구를 만나러 서울 시내를 다녀오긴 했지만 춘천이라니? 민수는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부엌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도마 위에서 당근을 썰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하나로 묶여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평소처럼 단정했다. 민수가 들어오자 지연은 고개를 들며 웃었다. 오늘 좀 일찍 왔네? 밥 거의 다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민수는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지연아,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지연은 도마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뭐? 또 광고지야?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아니, 과속카메라 통지서야. 춘천에서 찍혔대. 민수는 지연의 반응을 살폈다.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하며 웃었다. 춘천? 내가 거기 갔었나? 아, 그때 언니 만나러 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민수는 그 뒤에 숨은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춘천에? 언니를 왜 거기서 만났어? 민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다. 그의 눈은 지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척했다. 언니가 춘천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었나? 그냥 드라이브 삼아 따라갔다가 왔어. 혼자 운전했어? 민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갔지. 언니 차는 주차해놓고 내 차로 움직였거든.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통지서를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단속 사진은 흐릿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긴 머리, 지연과 비슷한 체형.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연의 언니는 서울에서만 생활했고 지연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걸 알았다. 지연도 그걸 알 터였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춘천. 2달 전. 낮 2시. 지연이 왜 거기 있었을까? 그녀가 말한 언니 이야기는 어딘가 어설펐다.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지연의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직접 물어보면 지연이 눈치챌지도 몰랐다. 대신 그는 인터넷에서 춘천의 그 도로를 검색해봤다. 단속 지점은 춘천 외곽의 한적한 국도였다. 근처에는 호수와 카페 몇 개 그리고 소규모 펜션이 전부였다. 민수의 머릿속에 불쾌한 상상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종일 통지서와 지연의 말에 얽매여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동료인 재훈에게 넌지시 물었다. 재훈아,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서 과속 딱지가 날아오면 기분이 어때? 재훈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웃었다. 뭐야, 민수 너 과속했어? 어디서? 내가 아니라 지연이. 춘천에서 찍혔대. 재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춘천? 지연이가 거기 왜 갔대?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언니 만나러 갔다던데.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문이 스쳤다. 춘천이라. 좀 멀지 않나? 지연이 평소에 그렇게 멀리 안 가잖아. 그러게.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재훈의 말은 민수의 의심을 더 키웠다. 그 주말 민수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집안일도 평소처럼 해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핸드폰을 잠그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았고 외출 후 돌아올 때 옷에서 나는 미묘한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불렀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춘천이나 갈까? 갑자기 거기 가보고 싶네. 지연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춘천? 갑자기 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냥 내가 거기 갔다며? 풍경 좋았다고 해서. 같이 가보고 싶네.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좋아. 근데 좀 멀지 않아? 그냥 서울 근교로 갈까?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춘천. 그곳에 지연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인터넷을 뒤졌다.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아내를 미행해 주세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떤 의뢰인지 말씀해 주시죠. 민수는 통지서 이야기를 꺼냈다. 탐정은 짧게 대답했다. 3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강민수는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건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다. 아내 지연을 미행해 달라는 부탁은 그의 가슴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심었다. 하지만 춘천에서 날아온 과속 카메라 통지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의문이었다. 지연이 춘천에 간 이유, 그녀가 말한 어설픈 변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아내야만 했다.
민수는 회사에서조차 집중하지 못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엑셀 파일을 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춘천 그리고 그녀의 미묘한 표정들로 가득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지연과 아침 식사를 했다. 지연은 테이블에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회사 바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정신없어서.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그는 지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 오늘 뭐 할 거야?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마트 가서 장 좀 보고 오후엔 카페에서 책이나 읽을까 싶어. 요즘 너무 집에만 있었나 싶네. 카페? 어느 카페?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지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왜 갑자기 관심 많네? 그냥 동네 그 카페에 늘 가는데.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연이 말한 동네 카페가 춘천의 국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혼자 카페에 가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몰래 지연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사진을 올리진 않았지만 스토리에 동네 카페의 커피 사진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손과 책 한 권 그리고 커피잔이 보였다. 민수는 사진을 확대해 배경을 살펴봤다. 익숙한 카페의 나무 테이블과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정말 동네 카페였다.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지연이 스토리를 올린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시 30분. 그녀가 정말 카페에 있었을까 아니면 이건 보여주기 위한 사진일 뿐일까? 화요일 아침 민수는 탐정사무소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 김탐정이라는 남자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수 씨 부인께서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현재 동네 카페로 향하는 중입니다. 민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누군가 만났나요? 김 탐정은 잠시 뜸을 들였다. 아직은 혼자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단한 보고 드리죠. 민수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 정말 혼자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걸까? 그날 저녁 김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연은 카페에서 약 2시간을 보냈고 혼자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안도하지 못했다. 그냥 혼자였다고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는 전화로 물었다. 김 탐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조차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뭐해? 몇 분 뒤 지연의 답장이 왔다. 나? 그냥 집에서 좀 쉬다가 마트 갈까 싶어. 왜, 무슨 일? 민수는 답장을 쓰다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점령했다. 오후 3시 김 탐정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왔다. 강민수 씨, 오늘 부인께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누구요? 남자? 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고 부인과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사진 찍어뒀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까요? 민수는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네, 보내주세요. 잠시 뒤 김탐정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남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선이 뚜렷했다. 민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지연의 미소는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 달랐다. 더 밝고 더 따뜻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는 지연의 친구 중에 이런 남자가 없다는 걸 확신했다. 이 남자 누굽니까? 민수는 전화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탐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 신원은 파악 중입니다. 차량 번호와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행할까요? 네,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들어가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야근했어?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좀 바빠서.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마트 갔다가 집에서 좀 쉬었지. 아, 그리고 카페에서 책 좀 읽었어. 민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카페에서? 혼자?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혼자. 왜 같이 갈까? 민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난 그 남자는 누구일까? 춘천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민수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 지연을 믿을 수 없었다. 강민수는 김탐정에게서 받은 사진을 며칠째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연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 미소가 민수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사진을 다시 열어보며 지연의 표정을 분석했다. 그녀가 집에서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과는 다른, 더 자유롭고 더 생기 있는 표정이었다. 민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지연이 그와 만났는지 알아내야 했다. 김탐정은 매일 보고를 보냈고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목요일 오전 김탐정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민수 씨, 오늘 부인께서 그 남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호텔 로비입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호텔?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호텔이라뇨? 어떤 호텔? 민수는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탐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S호텔입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1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아직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진 있나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최연호, 38세, 대기업 마케팅 팀장입니다. 민수의 손이 핸드폰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최연호, 그게 누군데요? 지연이랑 무슨 관계죠? 아직 정확한 관계는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부인과 꽤 자주 만나는 걸로 봐서 단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탐정의 말은 담담했지만 민수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사진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사무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다. 지연은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채연우라는 남자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연의 손은 커피잔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수가 알던 것과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딘가 설레는 듯한 눈빛. 민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채연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잘생긴 얼굴,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민수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들어가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지연은 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다. 오늘 좀 늦었네? 배고프지? 그녀는 밝게 웃으며 민수를 맞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벗었다. 응, 좀 바빠서. 오늘 뭐 했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이하려 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지연은 샐러드 재료를 섞으며 대답했다. 나? 오전에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셨고 오후엔 집에서 좀 쉬었지. 왜, 무슨 일? 친구? 누구? 민수는 지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연은 살짝 멈칫하더니 웃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친구. 별일 없어. 자, 밥 먹어.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예전에 알던 친구가 채연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지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태연한 말투,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김 탐정에게서 더 충격적인 보고가 왔다. 지연과 채연우가 호텔 로비를 넘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지연은 채연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과 결혼한 7년 동안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민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법률 사무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사진, 탐정 보고서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신다면 그쪽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간남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지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일부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파스타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지연과 채연우가 호텔 로비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야, 이게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탐정 고용했어.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민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 남자 채연우지?
당신이랑 호텔까지 갔던 그 남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미안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호텔에서? 몇 번이나?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당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배신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소송 준비를 서두르라고 말했다. 춘천에서 시작된 의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다. 민수는 결심했다. 지연과의 결혼을 끝내고 최연우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민수는 지연과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집에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나 TV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민수는 지연의 눈물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탐정의 사진, 호텔에서의 모습, 그리고 춘천에서의 과속 카메라 통지서까지 모든 증거가 지연이 숨겨온 비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후 변호사와 매일 연락하며 절차를 준비했다. 상간남 최연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다. 그는 민수가 가져온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을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수 씨,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뿐 아니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최연우 씨가 부인과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많네요. 민수는 책상에 놓인 사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최연우 씨의 재정 상태도 조사해 봐야겠지만 대기업 팀장이라면 지급 능력은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는 지연과 최연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다. 소송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과 마주 앉아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소송 서류를 준비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연아, 이혼 서류야. 변호사랑 상의 다 끝냈어.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당신이 호텔에서 그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닐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회사에서 당신 생각하며 선물 고르고 있었어. 근데 당신은 날 이렇게 배신했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그건 그냥 잠깐이었어. 우연히 만난 거야. 현우가 대학 동기였는데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잠깐? 춘천까지 같이 가놓고? 호텔까지 가놓고?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지연의 변명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최연우 그 남자도 고소할 거야. 당신만 책임질 일이 아니야.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현우는 그냥 친구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민수는 피식 웃었다. 친구? 친구랑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에 사인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며칠 뒤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외도를 부인하려 했지만 민수가 제출한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관은 증거를 검토하며 민수 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지연의 변호사는 그녀가 우발적으로 최연우를 만났으며 부부 관계를 파탄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의 표정은 냉정했다. 민수는 법정 밖에서 최연우를 처음 마주했다. 그는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민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어. 책임질 준비나 해. 최연우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보자고. 그는 등을 돌리고 걸어 나갔다. 소송은 몇 달간 이어졌다. 민수는 매번 법정에 출석하며 지연과 최연우의 변명을 들어야 했다. 지연은 재판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민수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최연우에 대한 소송도 병행되었다. 그는 민수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연우는 대학 시절 지연과 가깝게 지냈고 몇 달 전 우연히 재회한 후 감정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민수 씨 가정에 상처를 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로 들릴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이혼과 함께 지연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최연우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돈은 민수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는 집을 정리하며 지연과 함께했던 7년의 추억을 하나씩 지웠다. 결혼사진, 지연이 좋아하던 커피잔, 그녀가 자주 입던 앞치마까지 모든 게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다.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그는 친구 재훈과 맥주를 마시며 털어놓았다. 재훈아, 내가 너무 믿었던 거야. 지연이 그럴 사람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재훈은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배신당할 수 있어. 근데 넌 잘 이겨냈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새로 시작이라 쉽진 않겠지. 근데 그래야겠지. 춘천에서 날아온 그 과속 카메라 통지서는 민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지연을 잃었고 믿음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앞으로 걸어갔다.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며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원룸은 그녀가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다. 전업주부로 지내던 그녀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민수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그녀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고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수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의 다정한 미소, 주말마다 함께 먹던 브런치, 그리고 그가 선물해준 작은 목걸이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먼 기억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다. 채연우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현우는 법정에서 사과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지연은 홀로 남겨졌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소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상간녀 소송이었다. 채연우의 아내 박소영이 그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다. 소장에는 지연이 현우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그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지연은 소장을 읽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와서 또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7천만 원. 그녀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원룸 문을 열고 출근 준비를 하던 순간 누군가 세게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당장 열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지연은 놀라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히 묶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지연이야? 채연우랑 붙어먹은 그 여자? 지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지연의 말을 무시하고 한 손으로 지연의 머리채를 잡았다. 내가 누군지 몰라? 박소영이야, 현우 아내.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왔다. 아파요. 제발 놓아주세요. 그녀는 소영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영의 힘은 강했다. 놓아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우리 애들 아빠가 바람 피운 게 누구 때문인데? 소영은 지연을 벽으로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복도에 울리는 소리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녀를 말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제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지연은 울먹이며 소영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영은 지연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다. 용서? 당신이 내 남편이랑 호텔 드나들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애들 밥 챙기고 집 정리하고 남편 기다리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근데 당신은 뭐? 내 남편이랑 춘천에서 드라이브나 하고 다녔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영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저 정말 몰랐어요. 현우가 결혼한 줄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소영은 지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결혼한 거 몰랐다니 그게 말이 돼?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어. 소영은 결국 지연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법정에서 보자고. 당신이 내게 한 짓 다 갚게 할 거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뒤 돌아섰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복도에 모인 이웃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가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소영의 분노한 얼굴, 민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법정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깨달았다. 현우와의 짧은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연은 핸드폰을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왜? 현우 씨, 당신 아내가 나를 찾아왔어요. 소송을 걸었대요.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 지금 완전히 망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지연아, 진정해.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도와줄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도와준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은 그냥 당신 가족한테 돌아가면 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졌다. 며칠 뒤 상간녀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연은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 홀로 법정에 섰다. 소영의 변호사는 지연이 현우와의 불륜으로 소영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연은 변론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질문을 들었다. 피고 박소영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소영은 법정에서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용서? 당신이 내 아이들 아빠를 뺏어갔어. 내 삶을 망쳤다고. 재판은 지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결국 소영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원룸은 압류되었고 마트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였다. 지연은 매일 밤 울며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다. 춘천에서의 그 짧은 드라이브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죄책감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